연구 방법론 3주차 수업인데요.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는 아, 한 연구 논문을 좀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기도 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Rigorous Missiological Research Using Qualitative Inquiry라고 하는 논문이 미시올로지에 이제 그 게재가 된 겁니다. 벌써 18년도 논문이다 보니까 벌써 이제 5년 정도가 된 거네요. 예, 만 5년째,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 정도 된 논문인데, 이 논문을 누가 썼냐 하면, 그 스타처 교수하고, 그리고 스벤스키 교수하고, 그리고 산체스 교수 이 세 사람이 바이올라 선교대학원의 교수들이에요. 이 중에서 특별히 그 스타처 교수 같은 경우는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질적연구 방법론으로 이제 본인의 박사 논문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 네브라스카 대학교가 그 존 크레스웰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주빈스키 교수하고 산체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올라 대학교 아마 요때 간지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요 두 사람 다 그 연구 논문 쪽으로 내지 질적 연구 방법 쪽으로 꽤 좀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스타처 교수 같은 경우는 제 논문의 그 부심 교수이기도 했었는데, 이 스타처 교수의 지도로 제가 그 근거 이론으로 연구 방법론을 쓸 수 있었죠. 예. 자, 요 글이 사실은, 요 글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읽지는 않았었는데, 다시 읽게 되면서, 이 질적 연구 방법론이 무엇이다를 설명하는데 꽤 유용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좀, 요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요, 질적 연구 방법론을 7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뭐, a way of seeing, a way of framing, a way of learning, a way of understanding, a way of persuading, a way of presenting, a way of integrating 이렇게 7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 질적 연구는 이러이러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적 연구 방법을 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거죠. 예. 자, 현상을 보는 방법이 질적 연구인 것이고요. 현상에 대한 연구를 구조화하는 것, 프레이밍하는 것.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거의 윤곽을 잡을 것이냐, 이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런 프레이밍. 그리고 수집한 자료에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배운다. 그런 의미에서 learning. 그리고 이 수집한 자료들, 그것에서 귀납적 분석을 통해 이해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흔히 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bottom up 방법이다. 현상에서 개념으로 가는 것. 예, 그런 걸 얘기하고요. 5번째로 이렇게 발견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프레젠팅 할 거냐. 그랬을 때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명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현상에서 나온 연구니까 아주 독립적이고 독특하고 유니크한 방법이 그 연구 내용인데 이것을 기존의 연구들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꽤 괜찮게 잘 이 질적 연구를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질적 연구는 현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교사 이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 그 의미도 조금씩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 뭐 젊은 선교사 인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내지는 기존에 나갔던 기존의 선교지에 갔던 분들이 이제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뭐 이런 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은퇴를 앞둔 분들의 이 은퇴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 사안들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를 알 수 있고 나랑 친한 사람의 경우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죠. 예. 근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묘사를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이건 7번째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묘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소설적 그 표현을 통해서요. 소설은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그 묘사를 통해서 의미를 표현해 내는 것이죠. 자, 현상이 우리가 이런 현상이라는 거는 알아요. 근데 그 현상의 속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지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몰랐던 변수들을 그 변견이 아니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타인 내지는 피면담자의 눈으로 현상 보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를 만들어 가는데 누구로부터 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냐 하면은 타인, 피면담자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현상의 내용,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그 내부자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믹 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질적 연구는 전반적으로 내부자적 관점을 추구를 합니다. 자, 이 내부자적 관점을 추구할 때에 연구자, 이건 외부자이죠. 이 연구자의 편견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편견을 보여주는 한편 또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연구자의 주관성을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내지는 일본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국인의 그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내가 뭐 일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한일 근대사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나의 그 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런 주관성이 있구나 하면서 그걸 아무래도 좀 경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관성을 인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주관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편 가급적 그 주관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보는 방법인데 보면서 그 현상, 그 현상의 내용은 타인으로부터 옵니다. 그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 현상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적 연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 현상에 대한 연구를 구조화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구조화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좀 약간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프레이밍이 참 좋은 말인데요. 먼저 좀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문 지식을 사용해 가지고 연구를 구조화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혀 일자 무식한 사람으로서 연구 주제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이 연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다 그랬을 때에
이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의 심리적 상태를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들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양될 것인가, 이양되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선교사의 은퇴 후에 후생복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선교사가 그동안에 이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 왔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내지는 선교 단체는 선교사들의 이러한 은퇴 내지는 사역 이항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한국 교회들,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해 온 교회들, 성도들, 목회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보고 있나. 뭐 은퇴를 앞둔 선교사라고 하는 그 소재는 하나이지만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볼까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프레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프레이밍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 그 경험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연구를 구조화할 때에, 설정할 때에 사실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식이 없는지 내지는 그 지식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발적 철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연구 논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세미나를 좀 준비해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자발적 철수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그 어떤 심리적 상담, 디브리핑 뭐 이런 것들은 있고요. 내지는 임시적 거처를 제공하기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나마. 근데 그거 외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웃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선교계가 예를 들어서 비자발적 철수한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예.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연구를 통해서요. 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다 보면 이 이론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 영어의 표현을 우리 번역을 한 건데 theoretical sensitivity라고 하는 말입니다. theory, theoretical 이론적인이죠. 그리고 sensitivity 민감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론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강의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 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현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의미를 찾아낼 때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떤 그러한 그 민감성, 중요한 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런 것들을 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떤 그 프레이밍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 단체들의 대비 정책 뭐 이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그렇게 세팅, 프레이밍을 내지는 설정을 해놓지를 않고 그냥 은퇴 선교사들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렇게 되면
뭐랄까요? 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연구 주제를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한다, 어떻게 프레임을 윤곽을 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7번 인터그레이팅하고 일부 중복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로 질적 연구는 수집한 자료에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예.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 방법. 예, 그중에서도 특별히 두 가지가 중요하죠. 관찰, 면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은 우리가 그 연구실에서처럼 나와 대상과 분리가 되어져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참여 관찰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조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담당할 수 있는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참여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기 후반부에 아예 관찰과 면담에 대해서 한 주 분량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이 정도로 얘기하겠고요. 면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현상에 대해 나는 모르는데 연구자 나는 모르는데 피면담자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현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가공된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피면담자는 원석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원석 다이아몬드를 피면담자가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 다이아몬드 세공사인 내가 그 보면서 어떻게 커팅을 하면서 이 다이아몬드의 빛이 발할 것인가. 예.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담하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고스란히 내 손에 넣으면 넣을수록 이 자료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 문서들이 있습니다. 회의록, 기도편지, 보고서, 사진, 동영상, 내지는 뭐 네이버나 다음의 그 카페, 아니면 홈페이지, 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기록 문서, 아이카이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피면담자가 말하는 거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면담자가 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순서가 엎치락뒤치락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 기록 문서들이 도움을 많이 주죠. 예. 이제 간혹 우리 이제 그 원우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출판되지 않은 건데 이거를 사용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차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 예, 학기 후반부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다룰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수집한 자료를 귀납적 분석을 통해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적 연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raw data는요, 그냥 뒤죽박죽이고 엎치락뒤치락이고요, 혼란스럽고요, 너저분하고요, 늘어져 있고요, 내지는 아주 지저분하고요, 메시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랄까, 한 자루 안에 있는 구슬들입니다. 아직 꿰지를 않아 가지고 보석이 되지를 않았고 목걸이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raw 데이터를 우리가 쭉 보아가면서 이제 코드 작업화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비유로 얘기를 한다면 한 자루 가득히 구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슬들이 한 가지 유형의 구슬들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구슬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슬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구슬은 파르스름한 색깔들이 있고
어떤 구슬은 그 녹색의 색깔이 있고 어떤 구슬은 빨간색, 어떤 구슬은 노란색, 어떤 구슬은 노란색, 빨간색 섞여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좀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코드 작업이라고 합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이미 숫자로 코드화 작업이 됩니다.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 내지는 문구로 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이제 그 면담 자료가 있겠죠. 그러면 그 면담 자료를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감정, 사역에 대해서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감정, 내지는 아직 좀 그 불만스러운 감정, 사역이 아직 그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찝어내는 겁니다. 예. 그 어휘들, 문구를 코드로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메모하고 녹음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면담할 때 하는 겁니다. 면담할 때 그 메모하죠. 그 수기로 막 메모를 하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필기하는 속도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큼의 그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달라요. 예, 예. 그 피면담자가 말한 것을 수기로 정리한 것과 녹음한 것과 이 양이 뭐 네 배, 5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메모하고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코드 작업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드 작업화와 메모하기 그리고 면담하기가 과정적이고 순환적이고 반복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면담 쫙 하고 그런 다음에 분석을 쫙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과 분석이 엎치락 뒤치락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담이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하다가 이거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다가 요 내용이 빠졌네.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 해가지고 면담한 다음에 분석을 하다가 다시 저 면담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면을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이메일로 하든지 또다시 면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분석을 하고요. 내지는 홍길동과 면담해가지고 분석을 하다가 유관순과 면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면담할 때 홍길동과 면담하면서 발견했던 내용을 홍길동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유관순에게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그 프로그레시브하죠. 과정적이죠. 그리고 순환적이고 또 반복적이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현상,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조금씩 더 추상적인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질적 연구는 bottom up의 연구 방법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형이 하악에서 형이 상학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질적 연구는 발견한 내용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양적 연구와 다른 겁니다. 양적 연구는 뭐예요? 증명하는 겁니다. 양적 연구는 증명하는 것이지만 질적 연구는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2주차에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얘기하면서도 얼핏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하냐 하면은 가장 큰 그림에서 일관성을 통해 가지고 이 연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연구가 전반적인 15페이지를 통해서 학위 논문은 뭐 250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 250페이지의 분량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건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신뢰할 만하지요. 결과가 수집한 자료와 일치하고 있는가, 일관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집한 자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신뢰할 만하지가 못하는 것이죠. 자, 설득하는 방법이 또 뭐냐 하면, 이 연구는 그랬구나.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끝나면 되지가 않고, 그래? 그러면 이 연구가, 내지는 이 연구의 결과가 여기에선 이랬다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비슷한 연구를 한번 이런 세팅에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자, 여섯 번째로요. 질적 연구는요, 투명하게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자, 투명하게. 무슨 말이냐? 이 연구 내지는 연구의 일부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실험실 연구, 그것도 조작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왜곡할 수가 있고요. 내지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질적 연구 또한 조작, 왜곡, 그리고 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조작하지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연구자가 세심하지 못해서 다루지 못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연구자가 그건 이제 능력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나 연구자가 진실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거짓해서는 안 됩니다. 자, 투명하게 전달하는 방법. 이건 역시도 또 몇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연구자의 주관성을 보여주는 것. 자, 이거 1번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예.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예. 그것이 투명한 방법이죠. 마치 나는 100% 객관적인 사람이고 100% 객관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이 말은 객관적인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거짓이잖아요. 예. 또한 피면담자를 창피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피면담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 피면담자를 좀 공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이 피면담자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창피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지는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선교학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무슬림권에 있는 분들 내지는 사회주의권에 있는 분들에게에 대한 연구가 이분들을 비자발적 철수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위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질적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힌두권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합니다. 힌두권의 주요 도시 중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이 달라지죠. 예. 근데 읽다 보면 그 도시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간접적으로 힌트는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를 고스란히 여기는 그래서 이래 딱 잘라서 말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국 선교사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사회주의권의 어느 지역, 그러니까 남부 지역,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독자들이 이해하는 언어를 쓰는 거죠. 우리는 선교학적 지식적 연구를 하는 거니까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들, 내지는 선교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위 논문에서는 1장에 그 용어 정리들을 좀 해주죠. 예.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괜히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 연구에서 이 중요한 키워드들은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역시도 나의 독특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거로 쓰는 거다.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투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풍성하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또 이 질적 연구에서 흔히 쓰는 말로 thick descrip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뭐 그 대조가 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벌써 3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있습니다. 고든 코넬에서 MDB를 공부하신 그 미국 목사님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묘사적으로 내지는 그 내러티브적으로 그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3년 전인가에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었습니다. 와, 이분이요. 설교 시간에 한 40분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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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된다를 하시는 거예요. 명제만을 전달을 하시는 겁니다. 와, 그러는데 그 제가 그 받았던 인상은 그 뭐라 그럴까 압도되었다라고 할까요? 내가 이 먹었던 것들을 다 해야 돼. 어떤 그런 그 압도되는 인상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명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 연구 논문에서는 show 해라. tell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명제를 전달하지 말고 그 show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되도록 묘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주 좋은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인간은요 모순적 존재들입니다. 예. 그리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연구를 하다 보면 뭐 15명을 대상으로 이 면담을 하고 질적 조사를 하다 보면 10명 중에 두세 명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전반적인 경향성이 있는데 한두 개가 내지는 두세 개가 좀 그 전반적인 경향성과 좀 다른 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전반적인 경향에 이 그 뭐라 그럴까 컴프로마이즈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질적 연구를 거짓 없이 조작하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의 하나의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것과 다르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건 역시도 이 글에서 포함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들이 한 15분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은퇴한 다음에 그 은퇴 계획이 대책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다. 그게 뭐 12분 정도가 되는데 3분 같은 경우에는 뭐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매월 이 적금을 모아가지고 은퇴 계획을 좀 세워두셨다라고 했다면 그건 역시도 좀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들이 은퇴 대비가 충분하지 않으나 일부는 이렇게
은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질적 연구는 기존 연구와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프레이밍 하기였습니다. 설정하기였습니다. 이 연구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까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요, 이제 이 연구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질적 연구와 기존에 발견된 내용들을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예, 네트워킹 해 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렇게 짜 보는 것입니다. 내 질적 연구를 한 다음에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프레이밍에서 두 번째 방법의 프레이밍은 뭐냐 하면 질적 연구를 하기 전에 이 질적 연구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잘 알려면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요 마지막에 와서는 알고 있는 내용들, 예, 내지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이 연구와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예, 이런 것들을 인터그레이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논문 작성에서 선행 연구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선행 연구를 2장에다가 둘 것인지 아니면 선행 연구를 4장에다가 둘 것인지 아니면 선행 연구는 2장으로 두되 4장으로 와가지고 4장에서 선행 연구와 인터액션을 할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15페이지의 이 논문이라고 한다면 학술 논문이라고 한다면 선행 연구를 앞에서 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니면 그냥 놔두고요. 내 연구를 한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이제 이 내 연구의 내용들이 뭐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의미화하는 작업에서 내지는 설명하는 작업에서 선행 연구랑 섞어가면서 선행 연구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내 연구는 이렇더라. 그런 면에서 참 유사하고 그런 면에서 참 요거는 좀 다르기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행 연구만 하고선 선행 연구는 그냥 그렇게 해서 박제해 놓고, 예, 그래서 찬장에다가 아니면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내 연구는 따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분리가 되어버리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행 연구와 내가 수행한 질적 연구가 섞이면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 예,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바이올라 대학교의 세 명의 교수들이 질적 연구를 사용한 선교 연구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괜찮은, 예, 그런 논문이고요. 이것이 질적 연구를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질적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또 다른 방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 그거는 우리가 또 교재와 다른 책들을 가지고선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